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들도 둥지를 틀고 쉬어가는 깊은 산골짜기 어느 작은 마을에 마음씨 고운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밤이 길었으며 가을이 깊어지면 집집마다 심어놓은 감나무에 붉은 홍시가 등불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마당을 쓸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저마다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긴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에는 유난히도 사연 깊은 불빛이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고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초가집에는 연희하고 불리는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박씨 할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아도 며느리의 효심만큼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칭찬할 정도로 깊고 지극했습니다. 연희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눈을 맵게 해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마른 장작을 밀어 넣으며 거동이 불편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솥뚜껑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구수한 밥 냄새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평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고요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시어머니 박씨 할머니의 병환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운 여장부였으나 세월의 흐름과 모진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정신이 어린아이처럼 되돌아가는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남이라 여기거나 방금 밥을 먹고도 며칠을 굶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연희의 하루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연희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꼭 잡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희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벽을 보고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잘 익은 호박잎 쌈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부드러운 달걀찜이 올려져 있었지만 할머니는 밥상을 보자마자 손으로 휘저으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불쑥 화를 내며 자네는 누구인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익숙한 듯 밥상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시어머니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어머니 저 연희예요 하고 부드럽게 달래주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노망은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더욱 심해지곤 했는데 어떤 날은 돌아가신 영감이 밖에서 기다린다며 문을 열라고 성화를 부리기도 했고 어떤 날은 며느리가 쌀독에 든 쌀을 훔쳐간다며 지팡이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여 주었고 밤새 잠들지 못하고 곁을 지키며 할머니가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희를 보며 혀를 차면서도 하늘이 낸 효부라며 감탄에 마지 않았지만 정작 연희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고된 노동과 잠 부족으로 점점 야위어 갔지만 오직 시어머니를 편안히 모셔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실 연희에게도 기댈 곳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몇 해 전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은 비록 몸은 약했지만 누구보다 아내를 아끼고 어머니를 공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숨을 거두기 전 연희의 손을 잡고 홀로 남을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겼고 연희는 눈물로 그 약속을 지키겠노라 맹세했습니다. 그 약속은 연희가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며 아무리 시어머니가 험한 말을 하고 힘들게 해도
남편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리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텅 빈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남편이 저 별이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연희는 옷깃을 여미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산골의 바람은 점점 매서워졌고 낡은 초가집의 문풍지는 밤새도록 덜컹거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연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구들장을 손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당장 먹을 양식을 구하는 일조차 빠듯하여 집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거둬들인 곡식은 시어머니의 약값과 병원비로 들어가기 일쑤였고 장독대에는 겨우내 먹을 김장거리도 부족하여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숭늉을 끓여 올리며 어머니 올해는 감이 아주 달게 익었어요. 다며 밝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밥투정을 하다가도 연희가 건네는 달콤한 홍시 하나에 금세 표정이 풀려 아이처럼 좋아하곤 했는데 그 모습을 볼 때면 연희는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홍시를 오물오물 드시는 시어머니의 입가에 묻은 붉은 물을 닦아주며 연희는 비록 정신은 놓으셨지만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드시고 남은 밥이나 식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시어머니의 밥상에는 항상 제일 부드럽고 따뜻한 것만을 올리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연희의 정성은 마을 우물가 아낙네들의 입을 타고 이웃마을까지 전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증세는 며느리의 정성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세월의 병이라 때로는 며느리의 효심을 시험하기라도 하듯 더욱 짓궂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연희가 잠시 밭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장롱 깊숙이 숨겨둔 낡은 옷가지들을 모두 꺼내 마당에 내동댕이 치고는 도둑이 들어 물건을 훔쳐갔다며 동네가 떠나가라고 함을 지른 적도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말고 허겁지겁 달려온 연희는 마당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보며 망연자실했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시어머니를 진정시킨 뒤 묵묵히 옷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 흙투성이가 된 시어머니의 버선 한 짝을 털어내며 연희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가끔 호박이나 감자 같은 먹거리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남의 집 가정사에 깊이 관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떤 노인은 혀를 차며 저러다 젊은 며느리 골병 들지 자식도 없이 혼자 저 고생을 어찌하나 하며 걱정스러운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단순히 모셔야 할 대상이 아니라 떠나간 남편의 분신이자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가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가집의 낡은 기둥처럼 연희는 위태로워 보이는 가정을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시어머니는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보찜을 싸야 한다며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하고 연희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고향집에 계신 부모님이 위독하다며 당장 가야 한다고 생떼를 썼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모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기억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 시어머니에게는 지금이 그때인 듯 했습니다. 연희는 밤이 늦어갈 수 없으니 날이 밝으면 가자고르고 달래어 겨우 자리에 누웠지만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훌쩍거리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그 소리에 맞춰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시어머니가 깊은 잠에 빠지자 연희는 그제야 호롱불 아래 앉아 해진 시어머니의 옷을 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그녀의 눈은 침침했고 손끝은 거칠었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고 창밖에는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바느질하다 말고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주름진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 남아있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연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짙은 안개 탓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려니 하고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 같아 연희는 자꾸만 대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평온하던 이 집에 닥쳐올 거대한 먹구름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난 후 연희는 시어머니를 따뜻한 볕이 드는 콧마루에 앉혀드리고 밀린 빨래를 하러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개울물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지만 연희는 방망이질을 멈추지 않았고 쿵쿵 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빨래터에는 다른 안악들도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평소와 달리 연희가 나타나자 하던 이야기를 뚝 멈추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연희는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자신이 오면 의뢰하던 이야기를 멈추는 것이라 생각하고 애써 무시하며 빨래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물살에 헹궈지는 옷가지들 사이로 알 수 없는 수군거림이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빨랫줄에 널어놓은 하얀 무명천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보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쨍그랑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연희는 기겁하여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가 깨진 물사발 조각들 사이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바닥은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가 다치지 않았는지 먼저 살피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깨진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안 그랬다, 고양이가 그랬다 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방 안에 고양이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연희는 묵묵히 젖은 바닥을 닦아내며 시어머니에게 괜찮다고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희의 따뜻한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는지 울음을 그치고 다시 연희의 소매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배가 고프다, 맛있는 엿이 먹고 싶다 하며 칭얼거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연희는 부엌으로 가서 아껴두었던 쌀을 꺼내 엿을 고아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쌀로 엿을 만드는 것은 큰 결심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드시고 싶어하는 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엿을 고는 달콤한 냄새가 진동하자 시어머니는 부엌 문턱에 앉아 아이처럼 입맛을 다시며 기다렸습니다. 연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주걱으로 엿물을 저으면서도 시어머니가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며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완성된 갱엿을 식혀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드리자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한 표정으로 엿을 오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연희는 잠시나마 근심 걱정을 잊고 환하게 웃을 수 있었고 이 소박한 행복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연희의 바람처럼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래쪽 장터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소문이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연희의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아기를 품고 퍼뜨린 이야기였는데 바람을 타고 넘어온 그 말들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수발에 지쳐 몰래 딴 마음을 먹고 있다는 둥, 밤마다 누군가와 미래를 즐긴다는 둥, 입에 담기도 힘든 험담들이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정작 산골집에 갇혀 지내는 연희만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희는 횟감을 구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산길을 걸으며
마른 나뭇가지를 줍던 연희는 멀리서 낯선 사내 하나가 자신의 집 주위를 서성거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낡은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그 사내는 집안을 기웃거리며 무언가를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철렁하여 급히 산을 내려왔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사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대문만 삐거덕거리며 열려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시어머니는 다행히 낮잠을 자고 있었지만 연희의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짓기 위해 쌀독을 열어보던 연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쌀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나려면 양식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호롱불 아래서 가계부를 정리해 보았지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낡은 옷을 바라보며 연희는 당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밖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잠을 이루지 못하던 연희는 문득 시어머니의 잠꼬대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 칠성이, 우리 칠성이는 언제 오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칠성이라는 이름에 연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칠성은 남편의 먼 친척 동생으로 젊은 시절 노름과 술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마을을 떠난 남봉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옛날에 떠난 그 조카를 찾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설마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겠냐며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참으로 묘하여 걱정은 현실이 되고 설마 했던 일은 꼭 일어나기 마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낯익은 얼굴 하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10년 전 마을을 떠났던 시어머니의 조카 칠성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평온하던 연희의 집에 거센 풍파를 몰고 올 징조였으나 연희는 아직 그가 품은 검은 속내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10년 전 집안의 돈을 훔쳐 달아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한 비단옷을 걸치고 있었으나 자세히 보면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값비싼 가죽신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어 그가 그동안 겪었을 풍파와 현재의 곤궁한 처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비굴한 웃음을 띠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나쁜 위화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희는 빗자루를 든 손을 멈추고 경계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으나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집안 구석구석을 곁눈질로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하고 칠성이 능글맞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연희는 쉽게 대꾸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그토록 원망하고 걱정하던 인물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으니 그녀의 가슴속에서는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을 느낀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자 칠성은 짐짓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가 넙죽 절을 올리며 어머니, 불효자 칠성이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하고 목 놓아 우는 신음을 했습니다. 노망이 든 시어머니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젊은 사내가 절을 하니 덩달아 좋아하며 박수를 치고 웃기만 했습니다. 칠성은 그날부터 염치 좋게 사랑방을 차지하고 들어앉았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기는커녕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는 밥상이 부실하다며 투정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연희가 힘들게 농사지은 쌀로 밥을 지어 올리면 반찬에 고기가 없다며 숟가락을 던지기도 했고 술을 사오라며 연희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시어머니의 조카이자 집안의 유일한 남자인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속으로만 눈물을 삼키며 그의 수발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칠성은 그런 연희의 순박하고 착한 성품을 이용하여 점점 더 집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칠성이 고향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읍내 도박판에서 큰 빚을 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빚쟁이들이 목숨을 위협하자 고향에 있는 늙은 고모의 집과 땅을 팔아 빚을 갚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서 보니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이고 땅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이라도 팔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을 지키고 있는 며느리 연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운 효부 연희를 내쫓지 않고서는 집과 땅을 차지할 명분이 없었기에 칠성은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은 읍내 장터 어귀에 있는 주막에 들러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막걸리 몇 사발이 돌고 취기가 오르자 그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푹푹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묻자 칠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고향에 돌아온 것은 늙으신 고모님 때문이요. 겉으로는 효부라 칭송받는 그 며느리가 실은 밤마다 고모님을 구박하고 밥도 굶긴다는 소식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왔소이다. 사람들은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며 고개를 저었지만 칠성의 연기는 너무나도 그럴듯했습니다. 칠성의 거짓말은 날이 갈수록 대범해졌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수발이 지긋지긋하여 몰래 섬나라 새우잡이 배에 시어머니를 팔아넘기려 한다더라 하는 끔찍한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귀를 막던 사람들도 칠성이 워낙 진지하게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하자 하나둘씩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연희가 밭일하러 나간 사이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덜어 있었는데 사실은 시어머니가 떼를 쓰다 우는 것이었음에도 사람들은 칠성의 말을 떠올리며 며느리가 때려서 우는 게 아닐까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듯이 칠성이 퍼뜨린 악의적인 거짓말은 삽시간에 온 마을을 덮쳤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를 두드리며 연히 흉을 보기 바빴고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도 혀를 차며 세상이 말세라고 한탄했습니다. 어쩐지 요새 연희 얼굴이 독해 보인다 했어. 시어머니를 팔아넘길 생각을 하다니 사람이 아니지 암. 그렇고 말고 근거 없는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희는 어느새 희대의 악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작 밤낮으로 시어머니 똥오줌을 받아내며 헌신하는 연희의 진심은 더러운 소문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마을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평소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그녀를 보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댔기 때문입니다. 장터에 나가 채소를 팔려고 좌판을 벌려도 사람들은 그녀의 물건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어떤 상인은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연희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이유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가슴만 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부족하여 사람들의 미움을 샀으려니 생각하고 더욱 몸을 낮추어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은 집안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연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희가 차려온 밥상을 발로 차엎으며 이런 개밥 같은 걸 어머니께 드리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서 구석으로 숨었고 연희는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칠성은 연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연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어머니를 두고는 절대 갈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칠성은 연희가 제 발로 나가지 않자 더욱 악랄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는 밤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며느리가 어머니를 갖다 버리려고 한다. 내가 어머니를 지켜주겠으니 나만 믿으라고 속삭였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시어머니는 조카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연희를 볼 때마다 도둑년, 나쁜 년 하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모시는 시어머니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미워하자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밤새도록 시어머니의 욕설을 들으며 연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마을에는 연희가 시어머니를 팔아넘길 날짜까지 잡았다는 구체적인 헛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장날에 엿장수 편에 보낸다더라. 아니면 뱃사공에게 넘긴다더라. 하는 말들이 사실인 양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희를 보면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고 아이들조차 그녀를 보면 돌을 던지며 도망갔습니다. 연희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고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집과 땅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깊은 가을밤,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던 때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왕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연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왕할머니는 평소 남의 일에 잘 간섭하지 않는 분이었지만 이번 일만큼은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연희는 늦은 밤에 찾아온 왕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왕할머니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보고는 연희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아가 요즘 마을에 도는 소문을 알고 있느냐? 왕할머니의 물음에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 두렵기만 합니다. 왕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칠성이 퍼뜨린 끔찍한 소문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가 시어머니를 짐스러워하여 딴 곳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 그 말을 퍼뜨린 자가 바로 저 사랑방에 들어앉은 칠성놈이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정성으로 모신 시어머니를 팔아넘기려 한다니. 그리고 그 소문의 진원지가 남편의 사촌이라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끝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런 패륜을 저지르겠습니까? 저는 맹세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연희는 왕할머니 앞에서 오열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왕할머니는 그런 연희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내 너의 본심을 안다. 마을 사람들도 지금은 헛소문에 눈이 멀었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게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 칠성놈이 작정하고 덤비는 것 같으니 너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놈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니 그 탐욕을 역이용할 방도를 찾아보아라. 왕할머니가 돌아간 후 연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차가운 이성이 찾아왔습니다. 칠성에게 따져 묻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해명하려 해봤자 이미 퍼진 소문을 주워 담을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힘없는 자신이 칠성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희는 왕할머니의 말씀을 곱씹으며 칠성의 약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희의 태도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모습으로 다니지 않았고 칠성에게도 전보다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칠성은 연희가 자신의 기세에 눌려 굴복했다고 생각하고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는 며칠 내로 연희를 내쫓고 집문서를 가로챌 계획을 세우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부엌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칠성의 탐욕을 미끼로 삼아 그를 함정에 빠뜨릴 기막힌 꾀가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선동에 넘어가 연인의 집 대문 앞에 몰려와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언제 시어머니를 내다파나 보자 하며 감시하는 눈초리들이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연희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마당에 멍석을 깔고 고추를 말렸습니다. 붉은 고추가 가을 햇살 아래 투명하게 빛나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더 큰 소리로 어머니 밥 많이 드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하고 말을 건넸지만 담장 밖의 사람들은 그마저도 가식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칠성은 이제 노골적으로 마을 이장과 어울리며 연희를 쫓아낼 명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효도도 못하는 며느리가 집안을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장은 칠성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을의 권력마저 칠성에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연희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눈빛은 전과 달리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폭풍우를 앞둔 호수처럼 고요하고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희는 칠성이 들으라는 듯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저 깊은 산속 옹달샘 바위 아래 숨겨두신 그 물건을 어찌해야 하나. 아무도 모르는 건데 마루에 누워있던 칠성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숨겨둔 물건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칠성은 자는 척하며 연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의 옷가지를 정리하며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평생 모으신 금가락지와 은비녀가 가득 든 단지라고 했는데 그걸 팔면 이 집 열채는 살 텐데. 칠성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가락지와 은비녀가 든 단지라니 그동안 헛고생만 한 줄 알았던 이 낡은 집에 그런 보물이 숨겨져 있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온통 금덩이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칠성은 벌떡 일어나 헛기침을 하며 밖으로 나가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연희의 입에 쏠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칠성이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윙윙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며느리 연희를 내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숨겨두었다는 금단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구워 삶아야 그 보물이 있는 곳을 알아낼 수 있을지 궁리하느라 눈이 벌게졌습니다. 연희는 건너방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탐욕에 눈이 먼 칠성이 잿괴에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뒤덮은 흉흉한 소문과 칠성의 검은 욕망, 그리고 연희의 지혜가 뒤엉켜 감나무 집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칠성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코를 골며 자빠져 있던 그 게으른 사내가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나르는 시래를 하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그는 비질을 하면서도 눈은 끊임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대며 무언가를 찾는 듯 번들거렸고 낡은 장독대나 오래된 기둥 틈새를 볼 때마다 마치 금광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침을 꼴깍 삼키곤 했습니다. 연희는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탐욕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시어머니가 기거하는 안방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전에 없던 아른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님, 어젯밤에는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십니까? 하며 묻는 목소리는 기름칠한 듯 매끄러웠으나 그 눈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닌 벽장과 반다지 장롱을 향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는 조카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어리둥절하면서도 그가 사다 주는 눈깔 사탕이며 과자 부스러기의 마음을 빼앗겨
해벌쭉 웃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카가 최고네, 최고야 하며 박수를 치는 시어머니를 보며 칠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효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짐승의 웃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연희는 칠성의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칠성이 엿들을 수 있는 거리에 서서 혼잣말을 하거나 시어머니에게 알 수 없는 소리를 속삭이곤 했습니다. 어머니, 그 단지는 잘 있지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연희가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이면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며 응, 단지, 단지 하며 앵무새처럼 따라했습니다. 문 밖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칠성은 그 소리를 듣고 제자리에서 방방 뛰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낡아빠진 단지 속에 집열채 값의 금보화가 들어있다니 내 평생의 운이 이제야 트이는구나 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칠성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져서 급기야는 시어머니를 독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연희가 시어머니 곁에 붙어 있는 것이 영 마땅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감시하고 있으니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시어머니에게 캐물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렸던 소문의 내용을 교묘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팔아넘기려 한다고 떠벌리더니 이제는 며느리가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시어머니를 감금하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금덩이 이야기에는 귀가 솔깃하여 또다시 그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칠성은 마을 이장과 동네 어르신 몇 분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는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마당에 멍석을 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들,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저 못된 며느리가 우리 불쌍한 고모님을 방 안에 가둬두고 학대를 일삼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지켜보니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밤마다 무언가를 캐물으며 닥달을 합디다. 아마도 집안에 내려오는 귀중한 물건을 찾으려는 모양인데 침에 걸린 노인네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보다 못해 이렇게 어르신들께 호소합니다. 칠성은 눈물까지 찍어내는 시냅을 하며 연희를 천하의 불효막심한 며느리로 몰아세웠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연희는 그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물기를 닦지 않은 행주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도련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어머니를 학대하다니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입니다. 연희가 항변했지만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네가 밤마다 고모님께 단지니 뭐니 하며 속삭이는 걸 내가 못 들었을 줄 아느냐. 늙은 시어머니 쌈짓돈까지 털어가려는 도둑 신보가 아니고 무엇이냐. 칠성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과연 연희가 탐욕에 눈이 멀어 노인을 괴롭히는 것인가? 사람들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이장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자자, 진정들 하게. 칠성 자네 말도 일리가 있고 연희 어멈 말도 들어봐야지. 하지만 칠성은 틈을 주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이장님,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고모님을 제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며느리 손에 맡겨두었다가는 고모님 명대로 못 사실 겁니다. 제가 친조카로서 책임을 지고 모실 테니 그리 아십시오. 칠성의 선언에 연희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는 저 없이는 잠도 못 주무십니다. 갑자기 잠자리가 바뀌면 병세가 더 심해지실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연희의 거센 반항은 오히려 칠성의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것 봐라. 저렇게 기를 쓰고 막는 걸 보니 분명 안방 어딘가에
아니면 고모님 몸 어딘가에 그 금단지 열쇠나 지도가 있는 게 분명해. 칠성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기어코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시어머니를 위하는 척하면서 실속을 차리려는 내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어르신들 보십시오. 저 독한 눈빛을 보십시오. 저게 어디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의 눈입니까? 칠성은 연희를 밀치고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있던 시어머니는 밖에서 나는 고함 소리에 놀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모님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고 고모님을 편안한 곳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가자, 저랑 같이 가시지요. 하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싫다, 싫어. 연이 어디 갔냐 하며 버티었지만 장정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칠성은 시어머니를 반강제로 일으켜 세워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낡은 버선 한 짝이 벗겨져 문지방에 나뒹굴었습니다. 연희는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녀의 울음소리는 애절하여 듣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으나 칠성에게는 그저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시어머니를 부축하여 마당 한쪽에 있는 행랑채, 즉 자신이 기거하던 사랑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곳은 말이 사랑방이지 오랫동안 헛간으로 쓰던 곳을 대충 치운 방이라 외풍이 심하고 눅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에게 시어머니의 편안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시어머니를 독점하여 보물을 찾아낼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막힌 상황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핏줄인 조카가 모시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리 그래도 10년 넘게 모신 며느리한테서 억지로 떼어놓는 건 너무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세등등한 칠성의 모습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왕 할머니만이 군중 뒤편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연희와 칠성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엎드려 울면서 곁눈질로 왕 할머니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미끼는 완전히 물렸고 덫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연희의 안방은 텅 비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도 잠꼬대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방은 마치 무덤 속처럼 고요했습니다. 연희는 멍하니 앉아 벗겨진 시어머니의 버선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칠성이 시어머니를 데려간 것은 계획대로 된 일이었지만 혹여나 그 탐욕스러운 인간이 시어머니를 험하게 다루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고통을 끝내고 집안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잠들지 않고 귀를 곤두세우며 사랑방 쪽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를 차지한 칠성은 흥분에 들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좁고 추운 방에 시어머니를 모셔두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고모님, 이제 우리 둘뿐이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 단지 말입니다. 금가락지 든 단지 어디다 두셨습니까? 고모부님이 남기신 거 다 알아요. 칠성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으박지르며 보물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춥다, 배고프다, 집에 가자 같은 소리만 되풀이할 뿐 칠성이 원하는 대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칠성은 시어머니의 옷과 짐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시어머니를 보낼 때 챙겨준 보따리 안에는 낡은 속옷과 기저귀 그리고 냄새나는 버섯 몇 켤레가 들어있을 뿐 금부치는커녕
동전 한 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보따리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A씨, 이 늙은이가 진짜 어디다 꽁꽁 숨겨둔 거야. 아니면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벌써 빼돌린 건가. 의심의 화살은 다시 연희에게로 향했고 칠성은 안달이 나서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낯선 방과 조카의 무서운 태도에 겁을 먹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연아, 밥 줘. 엄마 무서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찾으며 울부짖자 칠성은 짜증이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시끄러워요. 그년 이름은 부르지도 마쇼. 내가 금덩이만 찾으면 고모님이고 뭐고 다 끝이야. 칠성은 시어머니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한 번 터진 울음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노인의 곡소리에 칠성은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꿈꾸던 금빛 미래가 아니라 지옥 같은 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쇠하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마당으로 나온 그는 우물가에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반면 연희는 비록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아침상을 차려 사랑방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도련님, 어머니 진지는 드셔야지요. 제가 끓인 죽입니다. 연희가 공손하게 죽상을 내밀자 칠성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에 뭐라도 탄 거 아니냐. 내가 무슨 꿍꿍이로 이걸 가져와. 칠성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지만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어머니 끼니를 거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련님이 잘 모시겠다고 큰 소리 치셨으니 어머니 식사 수발도 대소변 수발도 다 도련님 몫입니다. 저는 그저 밥이나 지어 나를 뿐이지요. 연희의 말에 칠성은 흠칫했습니다. 보물 찾을 생각만 했지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는 미처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소변 수발이라니 내 손으로 똥기 저기를 빨아야 한다는 말인가? 칠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칠성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먹여달라, 물이 차갑다, 뜨겁다 하며 온갖 투정을 부렸고 잠시만 한눈을 팔면 벽에 똥칠을 하거나 옷에 오줌을 지리기 일쑤였습니다. 칠성은 코를 막고 헛구역질을 하며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금단지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고생을 하는데 금단지라도 안 나오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다. 두고 보자. 반드시 찾아내고 만다. 그는 오기로 버티며 시어머니의 주름진 치마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연희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칠성의 효성을 칭찬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얼마나 효자인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어머니 곁을 지키고 직접 똥오줌까지 받아내신답니다. 제가 하겠다고 해도 굳이 본인이 하시겠다고 우기시니 정말 대단한 효심이지요. 연희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사실은 칠성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다시 보게 되었고 아이고 그 남봉꾼인 줄 알았던 칠성이가 개과천선했나 보내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칠성은 힘들다고 그만둘 수도 시어머니를 다시 내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칠성이 밥을 먹이다 말고 단지는 어디 있냐고 끈질기게 묻자 시어머니가 희죽 웃으며 손가락으로 장독대를 가리킨 것입니다. 저기 있어. 빨간 거, 달콤한 거. 시어머니는 잘 익은 홍시나 고추장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칠성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장독대, 그래, 땅에 묻어둔 게 아니라 장독 속에 숨겨둔 거였어. 칠성은 무릎을 쳤습니다. 드디어 보물의 위치를 알아냈다고 확신한 그는 어두운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칠성은 모두가 잠든 시각
살금살금 마당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삽과 태미를 들고 있었고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장독대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가장 큰 독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추몰한 된장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독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자 칠성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것이다. 드디어 찾았다. 하지만 그가 꺼내든 것은 금덩이가 아니라 묵은지 돌멩이였습니다. 칠성은 실망하지 않고 옆의 독, 또 그 옆의 독을 차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장독대를 헤집고 다니는 칠성의 모습은 마치 미치광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된장독, 고추장독, 간장독 할 것 없이 모조리 뚜껑을 열고 휘저어 놓는 통에 마당은 온통 장냄새로 진동을 했습니다. 방 안에서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희는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칠성이 찾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지만 그가 파헤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 만든 무덤이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칠성의 탐욕이 극에 달해 이성을 잃고 날뛸 때 모든 진실을 마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연인의 마당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장독 뚜껑이 널브러져 있고 쏟아진 된장과 고추장이 흙바닥에 뒤엉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밤새 헛수고를 한 칠성은 독이 오를 대로 올라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연희를 의심하는 단계를 넘어 시어머니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분노를 터뜨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나를 놀려? 내가 누군 줄 알고. 칠성의 입에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것은 곧 닥쳐올 파국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 기막힌 연극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날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연인의 집 쪽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산골 마을에 아침 공기를 가르고 터져나온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칠성의 걸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밤새 장독대를 뒤지느라 옷은 흙투성이가 되고 손과 얼굴에는 검붉은 고추장과 된장이 덕지덕지 묻어 마치 귀신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깨진 항아리 조각을 집어던지며 이놈의 집구석에는 쥐뿔도 없다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분노로 뒤집혀 흰자위가 번득였고 입에서는 차마 듣지 못할 험한 욕설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칠성은 씩씩거리며 사랑방으로 달려가 곤히 잠들어 있던 시어머니를 거칠게 끌고 나왔습니다. 늙은 노인의 팔을 짐짝처럼 잡아채 마당으로 내동댕이 치며 네가 감히 나를 속여. 금단지가 어디 있어. 바른 대로 말해. 하고 소리쳤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바닥에 넘어져 엉엉 울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칠성은 이성을 잃고 발을 구르며 시어머니를 위협했는데 이는 그동안 그가 숨겨왔던 패륜적인 본성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체하는 조카가 아니라 돈에 미쳐 눈이 먼 야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연희는 이제야말로 나설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와 시어머니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도련님,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어머니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리 험하게 대하십니까? 연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서리빨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넘어진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칠성을 노려보았습니다. 연희의 당당한 태도에 칠성은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독이 올라 내년이 빼돌렸지. 금단지 내놔 하고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때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대문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들리는 비명과 고함 소리에 놀란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개중에는 마을 이장도 있었고 지팡이를 짚은 왕 할머니도 있었으며 칠성의 헛소문을 믿고 연희를 의심하던 아낙네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난장판이 된 장독대와 흙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노인, 그리고 도깨비 같은 몰골로 서 있는 칠성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화롭던 시골집 마당은 순식간에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장이 헛기침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난리인가? 아침부터 동네 시끄럽게 왜들 일어나? 이장의 물음에 칠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 전현이 도둑입니다. 고모님이 평생 모으신 금단지를 전현이 빼돌리고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찾으려고 장독대를 좀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지 뭡니까? 칠성은 자신의 탐욕을 숨길 생각도 못하고 오직 금단지가 없다는 사실에만 흥분하여 침을 튀기며 떠들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말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단지? 아니, 저 집에 무슨 금단지가 있어?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동안 연희가 시어머니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소문은 들었어도 금단지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이자 더욱 길길이 날뛰며 고모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요. 장독대에 숨겨뒀다고. 그런데 전현이 다 훔쳐간 게 분명해 하며 연희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연희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을 사람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도련님이 찾는 금단지는 애초에 이 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연희의 또렷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칠성은 뭐라고? 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며 발악했지만 연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보물단지는 바로 어머니 당신 자신이십니다. 연희는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슬픈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는 항상 어머니를 집안의 보배라 하셨고 자식들에게는 어머니를 금덩이보다 귀하게 여기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큰소리치고 데려가서는 며칠 밤낮으로 금부치만 찾으며 어머니를 짐작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연희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칠성이 머물던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풍겨나왔고 바닥에는 칠성이 먹다 남긴 술병과 시어머니가 입었던 더러운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효심 깊은 조카라더니 어머니 기저귀 한 번을 제대로 갈아들이지 않아 방이 이 지경입니다. 며칠 동안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해드리지 않고 오직 돈 될 만한 것만 찾아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목을 들어 보이며 멍든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효자가 할 짓입니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칠성을 향해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찌 저럴 수가 있나. 겉만 번지르르 하더니 속은 시커먼 도둑놈이었구먼. 아낙네들은 우리가 저런 놈 말만 믿고 착한 연희를 의심했다니 하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분위기가 반전되자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그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온몸에 묻은 된장 자국과 탐욕스러운 눈빛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왕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칠성이 내 놈이 10년 전에 가산을 탕진하고 도망칠 때도 내가 보았다. 이제 와서 뉘우치기는커녕
늙고 병든 고모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 들어 내 놈이 퍼뜨린 헛소문 때문에 이 착한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왕 할머니의 서슬 퍼런 꾸지람에 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왕 할머니가 나서자 누구도 칠성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억울하다는 듯 씩씩거렸지만 사실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금단지가 있다는 소리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를 모셔갔지만 남은 것은 고생뿐이었고 금단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는 연희를 쏘아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네가 일부러 흘린 말이었구나. 금단지니 뭐니 하며 나를 속였어. 칠성이 소리치자 연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이 진정으로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금단지 이야기에 그리 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머니를 그리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욕심에 눈이 멀어 속은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십니까? 연희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칠성은 분을 이기지 못해 으아악하고 괴성을 질렀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비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장은 칠성에게 다가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당장 이 마을을 떠나게. 더 이상 우리 마을 물을 흐리지 말고 썩 꺼져. 마을 청년들이 칠성을 둘러싸고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자 칠성은 겁을 집어먹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음을 깨닫고 짐을 챙길 새도 없이 대문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칠성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사람들이 연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우리가 눈이 멀어 너를 오해했구나. 아낙네들은 연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연희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되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를 부축하여 안방으로 모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탓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자, 우리가 치웁시다. 이 난장판을 언제 다 치우겠어. 남정네들은 깨진 항아리 조각을 쓸어 담고 아낙네들은 엎어진 된장과 고추장을 긁어 모았습니다. 어떤 이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마당을 씻어내고 어떤 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칠성이 망쳐놓은 집안은 마을 사람들의 손길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을의 신뢰와 평화를 다시 세우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연희는 안방 아랫목에 시어머니를 눕히고 젖은 수건으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며칠간 험한 꼴을 당한 시어머니는 연희의 손길이 닿자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연아, 배고파. 밥 줘. 시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자 연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어머니. 금방 맛있는 죽 쏘어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연희는 시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벌써 쌀을 안치고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가 들어서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연희야. 이제 다 끝났어. 오늘 저녁은 우리가 차려줄 테니 너는 좀 쉬어라. 연희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타오르는 불빛이 연희의 언얼굴을 녹여주었고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는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마당은 어느새 말끔하게 치워졌습니다. 깨진 장독대는 깨끗이 정리되었고 흙바닥에 묻어있던 장 냄새도 물 청소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갯마루에 걸터앉아 땀을 닦으며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번 일로 마을 사람들의 정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왕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지혜가 집안을 살리고 마을을 살렸다. 칠성놈도 제 욕심에 제가 넘어갔으니 다시는 얼씬도 못할 게다. 할머니의 칭찬에 연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마을은 다시 붉은 노을로 물들었습니다. 며칠간 집안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는 칠성과 함께 사라졌고 초가집에는 다시금 평온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앉은 까치들이 깍깍거리며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듯했고 처마 밑에 달린 풍경 소리는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는 마루에 앉아 붉게 익은 홍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는 그동안의 고단함과 서러움이 모두 녹아 있었고 이제 다가올 평화로운 저녁에 대한 기대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연희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우고는 연희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많이 먹어라. 우리 며느리 살 빠졌네 하며 챙겨주었습니다. 비록 정신은 오락가락 하시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본능만은 그대로 남아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연희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저랑 평생 같이 살아요. 연희의 말에 시어머니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랑방에서는 칠성 사건이 안주거리가 되어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희의 기지와 효성을 칭송하며 앞으로는 연희네를 더 잘 도와주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칠성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연희에 대한 칭송과 미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졌지만 연희네 집 창호지 문에는 따뜻한 호롱불 그림자가 오래도록 어른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시련에도 꺼지지 않는 가족 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칠성이 마을에서 쫓겨나고 소란이 잦아들자 연인의 감나무 집에는 다시금 깊고 평온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마당을 어지럽히던 깨진 독 조각들은 말끔히 치워졌고 흙탕물이 튀었던 마루도 연희의 부지런한 걸레질 덕분에 반질반질 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늦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가면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붉은 홍시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늦은 계절의 정취를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며칠간 집안을 휘감았던 탐욕과 오해의 먹구름이 거치고 나니 산골 마을의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사롭고 투명하게 초가 지붕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연희는 며칠 동안 칠성의 등살에 시달리며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시어머니를 위해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고 불을 지피자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소리가 마치 연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방 안에서 연희는 시어머니의 낡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구석구석 닦아드렸습니다. 칠성의 헛간 방에서 떨며 지낸 탓에 시어머니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곳곳에 긁힌 상처가 남아있어 연희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따뜻하시지요?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연희가 부드러운 손길로 등을 밀어주자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은지 아이처럼 방긋방긋 웃으며 물장구를 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도둑년이라 부르며 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연희에게 의지하는 순박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분이 바로 내가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이자 금단지보다 귀한 보물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목욕을 마친 시어머니의 얼굴은 뽀얗게 피어났고 그 평온한 표정에서 연희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연희네 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칠성의 꼬임에 넘어가 연희를 오해했던 것이 미안해서인지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앞집 아주머니는 갓 짠 참기름 한 병을 슬며시 부엌에 놓고 갔고, 뒷집 할아버지는 겨우 내떼기 좋을 만큼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을 한 지게 치고 와 마당 한편에 쌓아주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사과의 마음을 그렇게 투박하지만 따뜻한 정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거절하지 않고 감사히 받으며 따뜻한 숭늉 한 그릇으로 대접했습니다. 특히 왕할머니는 갓 구운 고구마를 치마폭에 싸들고 와서 시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옛다,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 네 며느리가 너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기나 하느냐. 왕할머니의 핀잔 섞인 농담에 시어머니는 그저 희죽 웃으며 고구마를 베어 물었습니다. 왕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잡고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참으로 장하다. 소문을 지혜로 바꾸어 집안을 지켰으니 너야말로 우리 마을의 보배다. 그 칭찬에 연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묵직한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연희는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콩비지찌개를 끓이고 부드러운 조기를 한 마리 굽기로 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와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어우러져 집안 가득 퍼져나가자 차가웠던 집안의 공기가 훈훈하게 데워지는 듯 했습니다.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연인의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음을 짐작하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희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 냄새를 맡고 벌써부터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시고요. 연희가 생선살을 발라 밥숟가락 위에 올려드리자 시어머니는 오물오물 맛있게 받아드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숟가락을 멈추고는 생선 대가리를 집어 연희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너도 먹어라. 우리 연희 고생했다. 비록 온전한 정신은 아니었지만 며느리를 챙기려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연희는 목이 메어 밥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희는 따뜻한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펴고 시어머니를 눕혔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밤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 곁에 누워 가만히 팔베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희의 품을 파고들며 금세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그 규칙적인 숨소리를 듣고 있으니 지난 며칠간 겪었던 폭풍우 같은 일들이 마치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름진 이마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금단지는 땅속에 묻혀 있거나 장독대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고. 진정한 보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로를 의지하고 지켜주는 가족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칠성은 눈에 보이는 황금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고 떠났지만 연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신의를 지켰기에 이 낡은 초가집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궁궐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록 병들어 어린아이가 되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연희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뿌리이자 이유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연희네 방은 군불을 지펴놓아 훈훈했습니다. 연희는 문득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먼저 떠난 남편이 내려다보는 눈빛 같아 연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보, 보셨지요? 제가 어머니 잘 지켜냈어요. 앞으로도 걱정 마세요. 연희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네며 밤바람에 실려온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연희네 집 대문 앞에
쌀자루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칠성이 훔쳐 가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마음이 담긴 쌀이었습니다. 아마도 칠성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연희를 위해 누군가 밤사이에 몰래 두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희는 그 쌀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 연희와 시어머니를 품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첫눈이 내리는 겨울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연희는 겨우내 먹을 김장을 담그느라 분주했고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배추 꼬투리를 주워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모두 모여 연인의 김장을 거들어 주었고 마당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칠성이 남기고 간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깊은 정이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희를 효부라 부르기보다 지혜로운 여인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연희는 시어머니와 화로를 사이에 두고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불 소리와 밖에서 내리는 눈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연희가 조르자 시어머니는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옛날에 하며 엉뚱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연희에게는 그 어떤 명창의 소리보다도 듣기 좋고 따뜻한 노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눈 내리는 밤하늘로 포근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먼 훗날까지도 이 산골 마을의 전설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팔아 넘겼다는 흉흉한 소문은 며느리의 지혜로 탐욕스러운 친척을 물리치고 가정을 지켜낸 통쾌한 이야기로 바뀌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날카로운 칼처럼 상대를 베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솜이불처럼 상대를 감싸 안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 산골 마을 감나무 집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연희의 지극한 효심과 지혜는 감나무 뿌리처럼 깊게 내려 그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잠든 시간, 연희와 시어머니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운 꿈을 꾸며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속에는 탐욕도, 미움도, 고통도 없는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세상이 펼쳐져 있겠지요.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짐일랑 모두 내려놓고 연인의 집 아랫목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늘이 돕고 이웃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아보세요. 창밖의 바람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여러분의 귓가를 스치고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 지혜로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환한 홍시 같은 달콤하고 따뜻한 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